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기 세 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춘추전국 시대랑 진한 이렇게 중국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인도랑 서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을 배울 건데, 여기 내용은 조금 많아요. 많은데 선생님이 좀 최대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만 간추려서 할 예정이니까 오늘 수업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이게 인도 부분이고요. 인도 부분이고 여기가 서아시아, 페르시아 부분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 여러분이 가장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은 이제 불교 전파 과정과 조금 이따 배울 간다라 미술 그리고 이제 불교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마우리아 왕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아시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프린트 4장 분량이라 조금 많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두 개의 목표가 가장 적합해서 나온 거니까 이 정도라도 알고 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불교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여러분 배웠을 텐데 카스트 제도와 이제 브라만교의 등장을 배웠었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에는 브라만교가 나타나고 나서 이렇게 계급형으로 여기가 브라만 있고 크샤트리아가 있고 바이샤 있고 수드라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계급 사회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었는데 여기서 겐지스강 유역에서 여러 나라가 다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크샤트리아 지역 그 사람들이 좀 강해지고요. 또 경제적으로 철제 농기구가 보급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상인 계급 바이샤 여기 계급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사 여기 크사트리아 지역과 바이샤 계급 여기들은 강해지는데 계속 브라만이 이렇게 여기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무사 상인계층이 브라만교의 신분 차별 그리고 복잡한 제사 의식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요. 이게 그 브라만교의 브라만이 이제 제사 이제 의식을 치르는 과정인데 이 의식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되고 강해진 세력들이 새로운 종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 그 와중에 고타마시타르타라고 하는 석가모니,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불리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급 차별에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브라만교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게 계급 차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 차별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자비와 평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수행하면 번뇌와 윤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게 당시에 수행을 하던 석가모니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이분이 보리수 밑에서 3달을 물밖에 안 드셨대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해탈을 하신 거죠. 아, 욕심을 버리고 수행하면 온갖 우리 머리에 잡생각, 번뇌 이런 거에 다 해탈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브라만이고 크샤트리아고 바이샤고 모두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분, 계급 차별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세계 종교로 발전을 하시게 되고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불교를 많이 믿고 중국이나 일본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겐지스강 유역에서 굉장히 큰 싸움이 났었다고 했잖아요. 전쟁이 나는 와중에 이제 마우리아 왕조라는 왕조가 인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립 이전에는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이후에 유럽 시간에 배울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 유역으로 침입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했었어요. 굉장히 혼란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홀랑이를 수습하고 마우리아 왕조라는 걸 성립을 합니다. 자, 이 마우리아 왕조를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성립을 하고 나서 영토를 확장하고요. 이 마우리아 왕조의 최고 전성기는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손자 때 대대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이 BC 3세기에 인도의 대부분을 통일하고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를 건설을 합니다. 이렇게 컸어요, 굉장히. 그래서 아소카 왕 때 여기 이 위쪽 펀잡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쪽뿐만 아니라 여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요. 이 촐라 왕조 여기만 빼고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땅덩어리가 커졌으니까 진대, 한대에도 그렇고 중앙집권을 강화했었죠. 자,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관리를 파견하고 도로와 관계시설을 정비하고 의료시설 중에 공공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자, 이 아소카 왕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전쟁도 많고 중앙집권화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불만을 이제 힘으로 진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도 통일 과정에서 전쟁에 참상을 목격을 하니까 이제 이 아소카 왕이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구나. 나의 통일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참회하는 마음에서 불교를 믿게 되고요. 자, 무력 대신에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도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불경을 편찬하고 불탑을 설치를 하면서 산치레탑이라고 불리는 불탑도 많이 설치하게 되면서 이제 불교의 확고한 기반을 확립하게 되고요. 이제 이때 아소카 왕 때 많은 불교 전파 불교에 대한 확장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불교가 상좌부 불교라고 해서 불교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요. 이게 아소카 왕 때 만든 석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있죠.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불리는 수레바퀴. 그 수레바퀴를 이야기한 건데 지금도 인도의 국기에는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소카 왕의 했었던 이 불교 정책이 얼마나 지금도 남아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강대했던 마우리아 왕조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통일됐던 왕조가 다시 분열을 해서 칼린가 왕조, 이러한 왕조들로 분열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1세기경에 중앙아시아,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인도로 넘어온 이란 계통의 쿠시안족이 북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자, 이러한 쿠시안족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마우리아 왕조보다는 인도 지역에 더 주를 둔 건 아니고 동아시아 지역에 주를 뒀고요. 중앙아시아 지역에 주를 뒀고요. 자, 이 쿠시안 왕조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카니슈카 왕조예요. 카니슈카 왕은 전성기 때고요. 그래서 인도 중부 지역으로 진출을 했고요. 이때 불경 정리하고 불교를 보호해서 이 아소카 왕,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상좌부 불교를 정리했다면 이 카니슈카 왕은 이제 대승불교, 우리가 보통 지금 믿고 있는 대승불교를 좀 전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쿠시안 왕조의 초대 영역이고 아까 마우리아 왕조는 한 이 정도였다면 이제 쿠시안 왕조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중앙아시아 부분과 이렇게 있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의 지도를 보고 여러분이 이게 마우리아 왕조구나, 이게 쿠시안 왕조구나 라는 걸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대승불교라는 단어를 썼고 상좌부불교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불교는 같은 부처를 믿고 이런 건 같은데
이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 자, 우리가 보통 믿는 거는 부처님은 신이로 믿잖아요. 이거는 대승불교예요. 이거는 동아시아,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믿는 건데 이거는 이제 푸시안왕조 때 많이 발전을 하고요. 이 상자부불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다 보니까 부처는 인간이고 우리의 선배다. 인간으로서 선배일 뿐이고 부처처럼 저기를 하다 보면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도 부처와 똑같이 해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마우리아 때 많이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돼서 청전효불교에서는 옛날에는 이걸 소승불교, 그러니까 승이라고 하는 거 태우는 건데 대승불교는 부처가 많은 사람, 내가 부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껴안고 이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상자부불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해도 나 혼자 가는 거지 뭐 남들을 신경 쓸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승, 대승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나누진 않고 상좌부 불교와 대승 불교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차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고 대승 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중시해서요. 이 상좌부 불교는 보통 동남아시아에 많고 대승 불교는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이런 곳에 많습니다. 자, 이게 아까 보았던 그 저긴데 분포 지도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위쪽으로. 근데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왼쪽으로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죠. 그리고 여기 대승불교는 동아시아 전체 부분에 많다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자부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쿠시안 왕조에서 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간다라 미술입니다. 이 간다라 미술은 쿠시안 왕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장악을 하면서 동서 무역을 했었고 이러면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됐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간다라 미술이 탄생을 했는데 쿠시안 왕조가 대승불교를 믿었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그리스는 우리가 배울 테지만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불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신, 올림포스 신들을 조각을 하는데 이거를 본떠서 불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와 함께 우리나라 정도 전파가 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만든 동상이거든요. 이게 그리스에서 만든 동상인데 이 그리스에서 만든 동상이랑 비슷하게 여기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불상이거든요. 이건 간다라 불상이에요. 간다라 지방에 있는 불상. 이러한 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게 코가 굉장히 오똑하죠. 그리고 눈도 커요. 이러한 게 이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 사이에 간다라 미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이거는 우리나라 작품은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여러 가지 불상이나 이런 게 서양풍으로 이제 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간다라 미술은 쿠시안 왕조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서아시아입니다. 자, 인도는 우리가 배웠듯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불교 카스트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고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 쿠시안 왕조 스카니슈카 그리고 간다라 미술 다 배웠어요. 여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서아시아 보시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서아시아를 먼저
통일했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해서 기마술과 철제 무기를 이용해서 주변 지역을 정복했고요. 최초로 오리엔트를 통일했는데 아시리아는 요만큼이었어요. 요만큼을 이렇게 통일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부분을 이렇게 통일을 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제 이 아시리아가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해서 이제 칼과 무기 이러한 것으로 정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봐주지 않고 노예처럼 취급을 하면서 이동 금지도 제한하고 그 지역의 풍습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가혹한 통치를 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여기는 아시리아 사람이고 요거는 강제 이주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강혹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서 총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총 4개의 국가, 메디아, 리비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로 분열이 됐었고요. 이 분열이 됐다가 이걸 다시 통일을 한 게 우리가 지금 배울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보시면 자, 이 BC 6세기경에 이란 지역에서 등장해서 이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리비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오리엔트를 다시 재통일을 합니다. 이 재통일을 했고요. 이게 키루스 1세 이러한 사람이 이제 힘을 써서 한 다음에 그 손자였던 다리우스 1세 때 가장 큰 영토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봤었죠? 요게 아시리아라면 요만큼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아테네, 스파르타는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 대제국을 건설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 여러분이 아까 진나라 한나라에서도 봤고 아소카왕,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도 봤고 지금도 보듯이 강력한 통일제국을 만들어 놓으면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집권제도를 필연적으로 실시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앙집권제도를 어떻게 하냐면 전국을 23개 주로 나누어서 총독을 파견하고요. 아까 봤듯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총독을 감시하는 감찰관도 운영을 했고요. 또 도로를 깔아서 전 지역에 왕의 길을 건설을 해요. 그래서 도로 곳곳에 여관을 설치하고 숙소와 말을 제공했고요. 피정목민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가 저기 봤을 때 아시리아가 멸망한 게 피정목민을 가혹하게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특히 가리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피정목민의 종교나 풍습을 존중하고 자치를 허용을 함으로써 이제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반대쪽, 이제 지중해 쪽으로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중해 쪽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그리스가 있었는데, 자, 사진으로, 지도로 보시면, 아까 여기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이렇게 있고, 이 옆으로도 이렇게 큰 나라가 많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를 이제 제안을 하니까 이제 바다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출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게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여기를 막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으면서 다리우스 1세 때 이 아테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의 이제 반격으로 여기는 점령을 못하고요. 다리우스 1세는 그대로 사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크세르크세스 2세라고 불리는 다리우스의 손자가 다시 한번 쳐들어가는데 이때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전쟁에서 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점점점 쇠퇴를 하게 되고 4세기 말에는 알렉산드로스라는 여기
마케도니아가 이후에 그리스가 쇠퇴해지면서 이게 엄청나게 커지게 되거든요. 이때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쳐들어가면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도 무너지게 됩니다. 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에는 메소포타미아 동부의 이란계 유목민족이었던 파르티아라는 그 이란계 민족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가 이제 중소무역의 유충지로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파르티아예요.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조금 이따 배울 거고 요만큼이 파르티아인데 여기에서 이 옆에는 한이 있었고 여기는 로마가 있죠. 그래서 한과 로마 사이를 이렇게 중개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중개. 여러분 중개와 중개의 차이는 알고 있죠? 중개는 그냥 얘랑 얘를 소개만 시켜주는 거고 중개는 얘한테 물건을 받아다가 여기다 팔고 얘한테 물건을 받아다 여기다 팔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개무역을 통해서 파르티아가 성장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대제국으로 성장했었는데 결국에는 로마 지역과 여러 차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르티아가 쇠퇴를 하고 있을 때쯤에 아케메네스조를 다시 부활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이란계 민족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부흥하겠다라고 하면서 건국을 했고요. 자, 이 국교는 조로아스터교인데 조금 있다가 조로아스터교가 뭔지 배워볼 거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동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변성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보다 조금 더 컸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저기를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중개무역으로 변성을 했고요. 한때는 굉장히 강력했던 로마 지역의 공격도 막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위상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7세기에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르티아나 페르시아, 사상조 페르시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중개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리스 이러한 문화들이 굉장히 혼합된 게 페르시아 문화여서 페르시아 문화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페르시아 문화는 국제적인 성격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수사, 페르세폴리스 이러한 데 왕국의 유적에 여러 나라의 조각이나 건축 양식이 반영됐는데 이게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 때 만들었었던 문인데요. 이거를 이제 페르세폴리스에 있는데 이 양식이 아시리아의 양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아시리아의 양식이 굉장히 크게 있다. 이러한 아시리아 양식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그리스 이러한 곳까지 이러한 문화까지 양식까지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또 금, 은, 유리 이런 걸로 된 공예품이 발달을 하고 그릇이나 도자기 기술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다른 여러 나라 융합을 해서 우리 동아시아까지 전파가 되는데 이게 황금잔이거든요. 물잔이에요. 뿔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데에다가 술이나 물을 담았고요. 황금 100% 황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페르시아 품의 도자기거든요. 이게 페르시아 품의 도자기인데 이런 게 우리나라 통일신라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문화가 우리나라로 굉장히 잘 이관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조로아스터교를 배워볼 건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여기 여기 페르시아 중에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회가 국교라고 했죠. 이 조로아스터교는 BC 6세기경에 조로아스터, 그 사사왕조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라고도 불러요. 이 사람이 만들어서 전파를 했는데, 이것의 특징은 선한신, 아우라마즈다라고 불리는 선한신과 악한신, 아리만이라는 사람이 대립을 해서 결국에는 선한신인 아우라마즈다가 이긴다 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항상 집회나 이런 걸 할 때 불을 뒤에다 뒀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실제로 대화교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이게 아우라마즈다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아우라마즈다인데, 이게 조로아스터교 사원 입구에 새겨져 있는 건데요. 이러한 선한 신이 결국에는 악한 신을 이기고 천국으로 우리 인간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로아스터교가 왜 중요하냐면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세주의 출현, 최후의 심판, 부활 사상, 이러한 게 지금의 세계적인 종교가 된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에 큰 영향을 주어서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천국과 지옥, 구세주 출현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게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와 서아시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는 내용이 엄청 많고 깊숙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서 지금 많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조금 컴팩트하게 짧게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강조했던 거를 조금 여러분이 강조했던 부분만이라도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의 지중해 세계 통일을 해서 그리스 문화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도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한번 복습 한번 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